그날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처음 마주친 그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67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젊은 모습, 세련된 매너, 그리고 진심이 느껴지던 그 따뜻한 말투. 지난달 서울경찰청은 충격적인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50대 중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 사기가 5년 사이 6배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백화점 의류매장 실장으로 일하며 나름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55세의 나이에도 테니스와 등산을 즐기고 문화센터에서 플라워 레슨도 받으며 활기찬 삶을 살고 있었죠. 실장님처럼 지적이고 세련된 분은 처음 뵙네요. 옷을 보는 안목이 남다르시군요. 그날의 첫 만남이 이렇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대기업 부회장이라는 그는 달랐어요. 다른 남성들처럼 노골적이지 않았죠. 오히려 한 발 물러서 있는 듯한 진중함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실장님과 함께 오페라를 보러 가고 싶네요. 다음 주에 좋은 공연이 있는데. 문화생활, 등산 모임, 와인 모임. 그와 함께한 시간이 쌓여갈수록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특히 그의 배려심은 특별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실장님을 뵈면 가슴이 설레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VIP 라운지에서의 우연한 만남도 그의 세련된 매너도 그리고 그 따뜻해 보이던 눈빛도 왜 60대 후반의 남성들은 특별히 50대 중반의 여성을 찾는 걸까요? 그들이 말하는 운명적인 만남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큰 응원이 됩니다. 백화점에서 27년을 일하다 보니 온갖 종류의 VIP 고객들을 만나봤습니다. 까다로운 성격의 회장님부터 거만한 태도의 마나님까지. 하지만 그는 달랐어요. 첫 만남부터 모든 것이 달랐죠. 작년 가을 정기 세일 첫날이었습니다. VIP 라운지는 여느 때처럼 바빴어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하이힐 소리, 웃음소리가 뒤섞인 그곳에서 처음 그를 발견했습니다. 창가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와인을 음미하고 계셨어요.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에 버건디 컬러 머플러를 두른 모습이 참 품격 있어 보였죠. 다른 VIP 고객들이 직원들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요구사항을 늘어놓을 때도 그분은 늘 죄송합니다만 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어요. 실장님, 죄송하지만 이 재킷 다른 컬러도 있을까요? 많이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67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세련된 말투. 게다가 우리 매장의 최고급 라인을 알아보는 안목까지. 이 브랜드, 밀라노 비아 몬테나폴레오네에서 봤을 때부터 눈여겨봤었는데 실장님의 매장에서 다시 보니 반갑네요. 이탈리아 명품 거리 이름까지 정확히 언급하는 그의 식견은 놀라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미영 실장님, 저 VIP 고객님 진짜 다르시더라고요. 전에 근무하던 롯데백화점에서도 유명하셨대요. 그분 대기업 부회장님이시래요. 30년간 해외 주재원으로 계시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오셨대요. 일주일 후 그가 다시 매장을 찾았을 때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이번에는 프라다 셔츠 색상을 고르고 계셨죠. 지난번 실장님이 추천해주신 수트. 모나코 출장 때 입고 갔더니 현지 바이어들이 극찬을 하더군요. 실장님 안목이 파리쟁보다 낫습니다. 자연스레 대화가 이어졌어요. 30년간의 해외 생활, 각국의 문화예술, 음악과 미술 이야기까지. 그의 대화에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보니 서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였다는 걸 새삼 깨닫네요. 특히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는 밀라노 스칼라 극장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입니다. 첫 데이트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가로수길 골목에 숨어있는 작은 프렌치 레스토랑. 미슐랭 스타 셰프가 직접 요리하는 코스 요리와 함께였죠. 이 레스토랑은 파리에서 유학한 젊은 셰프가 운영하는 곳인데 미영 씨라면 이곳의 진가를 알아보실 것 같아 모시고 왔습니다. 와인을 고르는 그의 모습은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1982년산 샤또 마고요. 미영 씨가 얼마 전 와인 잡지에서 관심 있게 보셨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었나? 생각할 틈도 없이 완벽한 와인이 테이블에 놓였죠. 주말이면 클래식 공연이 이어졌어요. 오늘은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공연입니다. 기동 크레머의 바이올린 소리는
제 마음 속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의 음악 해설은 전문가 수준이었죠. 이 부분은 쇼팽이 조지 샌드와 이별할 때의 심정을 담은 거예요. 제 지난 30년의 외로움과 닮았네요. 일요일 아침이면 청담동 갤러리 투어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이우한 화백의 점과 선 전시회를 보러 가요. 제가 런던 테이트 모던에서 처음 그의 작품을 봤을 때의 감동을 미영 씨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갤러리를 거닐며 나누는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동양의 미니멀리즘과 서양의 추상 미술이 만나는 지점. 마치 우리의 만남처럼 운명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30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였어요. 암이었죠. 그 후로 일에만 파묻혀 살았습니다. 주말마다 골프 치고 와인 마시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진 못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그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녀들은 다들 해외에 있어요. 큰아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작은 딸은 옥스퍼드에서 박사과정 중이에요. 영상통화로 얼굴 보는 게 전부죠. 때마다 작은 선물도 잊지 않았어요. 제가 우연히 들른 샤넬 매장에서 잠깐 눈길 줬던 진주 목걸이. 퇴근길에 스쳐 지나간 플라워 샵의 안개꽃 부케. 마치 제 곁에서 늘 지켜보기라도 한 듯 세심했죠. 백화점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의 평판은 남달랐어요. 미영 실장님 정말 복 받으셨어요. 김 회장님 전에 모시던 분들 말로는 30년간 단 한 번도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신 적 없으시대요. 그분 자선단체에서 이사로도 활동하신다면서요? 얼마 전에 고아원에 장학금도 기부하셨다고. 6개월이 지날 무렵 그의 자녀들과 영상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화면 속 큰아들은 마치 할리우드 배우처럼 잘생겼고 작은 딸은 옥스퍼드 도서관을 배경으로 우아한 모습이었죠.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실장님 만나시고 나서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어요. 새어머니, 꼭 한번 영국에 오셔야 해요. 제가 케임브리지 근처 코티지도 예약해 놓을게요. 자녀들의 자연스러운 호응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순수한 관심이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저를 자신의 고급 아파트로 초대했습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였죠. 방마다 걸린 명화들, 와인셀러에 가득한 빈티지 와인대.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저녁 식사에 초대된 손님들은 전부 쟁쟁한 이력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김 실장님, 우리 회장님 정말 잘 만나셨네요. 30년 지기인데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봅니다. 전직 대법관이라는 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실은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저녁 모임이 아닙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제 30년 지기들입니다. 전직 대법관, 유명 대학 총장, 대기업 회장님들. 이분들 앞에서 제가 정식으로 미영 씨에게 청혼을 하고 싶습니다. 준비된 듯 웨이터가 샴페인을 들고 들어왔고 바이올리니스트가 나타나 멘델스존의 결혼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죠. 미영 씨, 저희 마지막 사랑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 반지 케이스에는 10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담겨 있었어요. 모든 게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하객들의 축하 박수 소리,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바이올린 선율. 다음 주말에는 그의 자녀들이 한국에 왔어요. 새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저희에겐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버님 재산 관리도 너무 힘드셨을 텐데 이제 새어머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며칠 뒤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미영 씨, 혹시 호적 정리만 먼저 알 수 있을까요? 해외에 있는 자녀들 비자 문제 때문에. 결혼식도 하기 전에 호적부터 올리자는 제안이었죠. 큰아들이 미국 영주권 신청 중인데 아버지의 혼인신고가 필요하다네요. 호적 정리를 마치고 일주일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심장에 문제가 있나 봐요. 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그의 모습은 처음 보는 연약한 모습이었죠. 검사 결과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5천만 원 정도.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가 평소 자랑하던 최고급 의료보험은 어디로 간 걸까요?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 통장을 하나만 더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당신 앞으로 해두면 나중에 더 편할 것 같아서. 시술 전날 갑자기 요구한 통장 개설.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지만 그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거절할 수가 없었죠. 수술 후 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내 아내잖아요. 간병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세련되고 부드러웠던 말투는 어디로 갔는지.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내가 아픈 사람이라고. 직장은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나 혼자 있으면 너무 불안하네. 주말의 우아한 문화생활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루 종일 병원 진료와 약 타기가 일상이 됐습니다. 아침 9시 심장내과, 11시 정형외과, 오후 2시 통증의학과. 더 이상한 건 병원에서 마주친 간호사의 수군거림이었어요. 어머, 이번에는 정말 젊고 품위 있는 분이시네요. 저번 분은 6개월도 못 버티시고 도망가셨다면서요? 불안한 마음에 그의 집무실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서류 정리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거기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료 기록들. 심장 스텐트 시술은 5년 전에 이미 했던 거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아내가 된 사람이 남편 과거를 캐고 다니는 게 보기 좋아요? 당신 나이에 재혼한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차갑게 변한 눈빛, 돌변한 말투. 자녀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영국, 미국에 산다던 자녀들이 알고 보니 강남에 살고 있더군요. 게다가 주말마다 찾아와서는 새어머니, 아버지 용돈이 좀 필요하시다는데. 이번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새어머니 통장으로 잠깐 대출 좀 해주세요. 거절하면 그날 밤은 지옥이 됐습니다. 내가 당신 같은 나이 든 여자 만나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 줄 알아. 처음 보는 그의 포악한 모습에 몸이 떨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의 휴대폰에 온 문자를 보게 됐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또 볼 수 있죠? 이번에도 롯데호텔 스위트룸으로 예약할게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은희 씨, 미연 씨, 수진 씨. 카카오톡 채팅방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실장님 정말 좋으시더라. 우아하고 세련되셔서 돈도 있어 보이시고. 이번에는 진짜 대박이네. 백화점 실장님이면 신용등급도 좋겠는데? 통장 몇 개 만들어 달라고 해봐. 그들의 대화방에서 저는 그저 이번 타겟일 뿐이었습니다. 간병을 핑계로 저를 집에 묶어두고 그는 다른 여성들을 만나고 있었던 거죠. 여보, 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꼼짝할 수가 없어. 토요일 오전마다 들리던 그의 신음소리. 알고 보니 호텔 체크인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자녀들은 더 충격적인 존재였어요. 알고 보니 그들은 진짜 자녀가 아닌 대행 가족이었습니다. 영상통화로 봤던 세련된 모습은 모두 연기였죠. 새어머님, 아버지가 원래 저러세요. 전 부인들도 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이제 슬슬 통장 정리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전 부인들이라고요? 알고 보니 사별이 아닌 이혼이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들고 갔던 날, 저는 더 큰 충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 김민국 씨요. 지금 조사받고 계신데 피해자가 6분 더 계세요. 아, 오늘 또 한 분 오셨네요. 7분이요. 형사과 복도에는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품위 있고 세련된 모습이었죠.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백화점에서 만났어요. S백화점 영업부장이었죠. 저는 골프장에서 여성 지배인으로 일할 때 전 미술관 큐레이터였는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게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첫 만남은 늘 우연을 가장했답니다. VIP 라운지, 골프장 클럽하우스, 미술관 VIP룸. 상류층이 모이는 곳에서 그는 우연히 나타났죠. 데이트 코스도 완벽히 동일했어요. 프랑스 레스토랑에서의 첫 만남, 2번째는 클래식 공연, 3번째는 미술관. 심지어 대사까지 똑같았다고 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당신을 보고 있으면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의 사기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50대 후반의 여성만을 노린 이유가 있었어요. 담당 형사의 말에 따르면 그는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연령대가 제일 좋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무엇보다 재혼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완벽한 신사가 되어드린 겁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도 명확했습니다. 모두가 안정된 직장의 관리자급 이상이었고 독립적인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자녀들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생활을 하고 있었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지적인 여성들이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대형 병원 간호부장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분의 의학 지식이 너무 해박해서 놀랐다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전 피해자가 의사였더랍니다.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다음 피해자를 홀린 거죠. 백화점 여성 임원 출신 피해자의 증언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이름부터 시즌 트렌드까지 완벽하게 알더라고 해요. 알고 보니 전 피해자가 패션업계 종사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피해자에게서 얻은 지식으로 다음 피해자를 유혹했던 거죠. 호텔 지배인 출신 피해자는 와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와인을 설명할 때는 마치 전문가처럼 연도별 특징까지 완벽하게 설명했다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전 피해자가 소믈리에였답니다. 그분의 전문 지식을 하나하나 기록해뒀다가 다음 피해자에게 활용한 것이었죠. 그의 수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각 피해자들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철저히 분석했고 그에 맞춘 맞춤형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의 일상 동선까지 미리 파악했다고 해요.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던 피해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첫 만남부터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제가 즐겨가는 클래식 공연장의 좌석 배치까지 미리 알아보고 옆자리를 예매했더라고요. 거기서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미술관 큐레이터 출신 피해자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제가 쓴 전시 평론을 모두 읽어왔더라고요. 심지어 10년 전 기고했던 칼럼까지 외우다시피 해서 저를 감동시켰죠. 나중에 알고 보니 피해자들의 모든 기록과 이력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관리했다고 합니다. 금융권 지점장 출신 피해자는 재무 설계 상담을 빌미로 접근했다고 해요. 퇴직 후 자산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겠다며 신뢰를 쌓았답니다. 보험 설계사 자격증까지 따서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피해 금액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통장 개설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금전적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수술비 명목으로 5천만 원, 그 다음은 사업 자금으로 1억, 마지막에는 전 재산을 모두 잃은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대출 사기의 수법도 교묘했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처음에는 작은 금액의 대출을 요구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금액이 커지기 시작했죠. 급한 일이 생겼다며 밤중에 전화해서 울면서 부탁하기도 했답니다. 나중에는 자녀들까지 동원해서 협박하듯 대출을 요구했다고 해요. 한 피해자는 결혼식장까지 예약했다가 모든 걸 잃었다고 합니다. 하객들에게 보낼 청첩장도 인쇄했고 웨딩드레스도 맞췄죠. 결혼식 전날 그는 급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대로 잠적했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각 지역별로 다른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에서는 전직 대기업 임원, 부산에서는 건설회사 회장, 대구에서는 성형외과 의사로 활동했죠. 모든 신분증이 정교한 위조였지만 어느 것 하나 허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녀들이라고 소개했던 사람들의 정체도 충격적이었어요. 모두 전문 배우였답니다. 영상통화로 봤던 미국 실리콘밸리의 아들, 영국 옥스퍼드의 딸. 모두가 연기였죠. 심지어 도쿄, 시드니, 파리에 있는 자녀들까지 있었다고 해요. 지역별로 다른 배우들을 섭외해서 완벽한 가족을 연출했던 겁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의 은밀한 범행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직업별로 완벽하게 분류된 접근 방법, 대화 주제, 데이트 코스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마치 영업 매뉴얼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의료계 종사자를 만날 때는 최신 의학 논문까지 읽어가며 공부했고 예술계 종사자를 만날 때는 미술사와 클래식 음악을 철저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금융권 종사자를 만날 때는 최신 금융 상품까지 완벽하게 숙지했죠. 한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그의 수첩에는 이런 메모도 있었습니다. 백화점 VIP 고객의 경우 명품 브랜드 지식은 필수, 문화센터 강사는 교양 있는 대화가 중요, 병원 관리자는 의학 용어 숙지가 핵심이라고요. 심지어 피해자들의 별자리와 혈액형까지 분석해
성격 유형별 접근법을 기록해뒀더군요. 그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모두 똑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보내는 감성적인 문구, 점심시간에 보내는 맛집 추천, 밤에 보내는 달달한 멘트까지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동일했어요. 선물도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대 소품으로 시작해서 한 달 뒤에는 100만 원대 명품, 3개월 뒤에는 1000만 원대 주얼리로 단계적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게 가짜였죠. 심지어 명품 매장 직원처럼 보였던 사람도 그의 공범이었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그의 컴퓨터에서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생일, 기념일은 물론이고 그들의 취향, 트라우마, 상처받은 경험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픔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도 있었죠. 이혼의 상처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당신처럼 현명한 분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니 믿기지 않아요라는 말로 시작했고, 자녀와 소원한 피해자에게는 우리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요라는 달콤한 약속을 했답니다. 한 피해자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똑같은 취미를 가진 것처럼 꾸며 접근했답니다. 뜨개질을 하고 같은 찬도 담그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도 모두 연기였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 모두가 그에게 똑같은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 배웠을 때부터 운명이라고 느꼈어요.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은 제가 만난 여성들과는 달라요. 한 명 한 명에게 똑같은 대사를 했던 거죠. 심지어 프로포즈 순간까지도 완벽히 동일했어요. 같은 레스토랑, 같은 자리, 같은 와인. 피해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았답니다. 우리는 모두 그가 쓴 각본의 여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가장 큰 충격은 그가 우리 모두를 동시에 만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월요일은 강남의 백화점 실장님과 오페라, 화요일은 분당의 병원장님과 미술관, 수요일은 대구의 교수님과 와인 모임. 완벽한 시간 관리였죠. 그의 휴대폰에는 지역별로 다른 번호가 있었고 각각 다른 명함과 신분증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전직 임원, 부산에서는 의사, 대구에서는 교수. 그가 가진 신분만 해도 6개나 되었어요. 자녀들이라며 우리에게 소개했던 사람들도 모두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다던 아들, 영국 유학 중이라던 딸. 알고 보니 지역별로 고용된 배우들이었죠. 그들은 철저한 분업으로 움직였답니다. 한 조직원이 경찰 조사에서 실토했어요. 먼저 백화점이나 고급 문화시설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신용 등급과 자산 상태를 조사한 후 그에 맞는 시나리오를 짜서 접근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명품 선물도 모두 가짜였어요. 진품 명품 매장에서 구경만 하고 실제로는 짝퉁을 선물했다고 해요. 심지어 명품 매장 직원처럼 보였던 사람도 조직원이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게 된 사실. 우리는 모두 같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걸린.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더라면 어쩌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서에서 만난 피해자들과 함께 자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노년의 데이트 사기 수법의 전형적인 패턴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 선정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백화점, 골프장, 미술관 같은 곳에서 혼자 있는 50대 후반의 여성을 찾았답니다. 특히 관리직 이상의 직급, 독립적인 경제력, 자녀와 적당한 거리를 둔 여성을 선호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접근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절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마치 우연을 가장한 듯한 자연스러운 만남, 그리고 상대방의 지위나 교양을 알아봐주는 듯한 세련된 칭찬. 모든 게 계산된 각본이었죠. 세 번째는 신뢰 형성 과정이었습니다. 문화생활을 함께하면서 상대방의 취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춘 지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피해자가 미술을 좋아하면 미술사를, 음악을 좋아하면 클래식을, 와인을 좋아하면 양조장 이야기를 준비했답니다. 네 번째는 가족관계의 연출이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의 영상통화,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 전 배우자와의 사별.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였어요. 특히 자녀들의 모습은 피해자의 환상을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다섯 번째는 경제적 능력의 과시였습니다.
명품 시계, 수입차, 고급 아파트.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대여하거나 잠시 빌린 것이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회사라고 소개한 사무실도 단기 임대한 곳이었답니다. 6번째는 질병의 연출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 허리 통증, 지병. 이런 건강상의 문제는 늘 금전적인 요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비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병원 보증금, 보험금 문제로 발전했죠. 7번째는 결정적인 순간의 연출이었습니다. 호적 정리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늘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자녀의 비자 문제, 회사의 긴급한 일, 수술 일정. 이런 급한 상황들은 모두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던 거죠.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50대 후반 여성들의 심리적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 외로움과 불안감, 여기에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부심.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연구하고 악용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사기범들은 철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통장 거래 내역부터 신용카드 사용 패턴, 부동산 보유 현황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한 뒤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선택한다고 해요. 특히 SNS 활동도 철저히 분석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는지, 어떤 댓글을 다는지까지 살폈대요. 그래서 피해자의 관심사와 취향을 완벽하게 파악한 후 마치 운명처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으로 접근했던 거죠. 심지어 피해자의 일상 동선까지 파악했답니다. 자주 가는 카페, 즐겨 찾는 레스토랑, 쇼핑하는 매장.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우연한 만남을 연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처음 만남이 운명처럼 느껴졌던 거죠. 더 놀라운 건 피해자의 심리 상태까지 분석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승진 탈락이나 자녀와의 갈등 같은 상처들. 이런 감정적 취약점을 파고들어 자신을 감정적 지지자로 포지셔닝했다고 해요. 한 범죄 심리학자는 이런 수법을 맞춤형 감정 사기라고 정의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감정까지 철저하게 계산해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범죄 수법은 시대와 함께 진화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데이팅 앱까지 활용한다고 해요. 앱에서 수집된 중년 여성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성향과 취향까지 파악한다는 거죠. 한 사이버 수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의 온라인 쇼핑 기록까지 분석했다고 합니다.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지, 주로 어떤 가격대의 상품을 구매하는지. 이런 정보를 통해 피해자의 소비 성향과 경제력을 파악했죠. 그들은 심지어 피해자의 병원 기록까지 입수했답니다. 정기 검진 기록이나 복용 중인 약물 정보까지. 이런 의료 정보를 악용해서 피해자의 건강 상태나 불안 요소를 파악하고 접근했다고 해요. 가장 교묘한 방법은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미용실 원장님, 단골 카페 직원, 요가 강사. 이런 분들에게 접근해서 피해자의 정보를 수집했대요. 그래서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의 취향과 습관을 꿰뚫고 있었던 거죠. 한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이가 제 취향을 너무 잘 알아서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아하는 음악, 즐겨보는 영화, 심지어 제가 즐겨 마시는 와인까지.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게 철저한 조사 후의 연기였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밝혀낸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사용하는 심리 조종 기술이었습니다. 소위 러브밤빙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처음에는 과도한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어 피해자를 압도한 다음 갑자기 차가워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꽃배달을 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는다고 해요. 불안해진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하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죠. 그러다 며칠 뒤 갑자기 나타나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다며 감정을 고조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의 감정을 롤러코스터처럼 만들어 놓으면 냉철한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해요. 특히 평소 이성적이고 지적인 여성일수록 이런 감정 조종에 더 큰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관계의 단계별로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초기에는 문화적 교양을 과시하고 중기에는 경제력을 보여주며 후기에는 건강 문제나 가족 문제를 앞세워 동정심을 유발했죠. 마치 정교한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모든 피해자에게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한 피해자는 이렇게 회상했어요.
나중에 다른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똑같은 레스토랑에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 똑같은 와인을 마시며 똑같은 프로포즈를 받았더라고요.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았죠. 가장 뼈아픈 분석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 같은 지적이고 성공한 여성들이 이런 사기에 넘어갔을까요? 심리 상담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0대 후반의 전문직 여성들은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나이 들게 대한 불안과 외로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녀들은 독립했고 직장에서는 서서히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하는 시기. 그런 미묘한 불안감을 그들은 정확히 파고들었던 겁니다. 특히 우리처럼 전문직이나 관리직 여성들은 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늘어갑니다. 건강, 노화, 외로움. 이런 불안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보듬어줄 거라는 환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이런 심리를 완벽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지적인 대화, 문화생활, 품위 있는 데이트. 마치 우리가 꿈꾸던 이상적인 노년의 로맨스를 실현시켜주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건 모두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는 단순히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자존감의 상실,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 이런 정신적 상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피는 꽃이라는 이름의 모임에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예방책을 만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소중한 교훈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법칙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6개월의 관찰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완벽한 신사의 가면을 6개월 이상 쓰고 있기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특히 일상적인 모습을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모습이 아닌 평범한 식당에서의 태도, 피곤할 때의 모습, 운전할 때의 성격.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두 번째는 주변 확인의 법칙입니다. 자녀들과는 반드시 직접 만나야 해요. 영상통화가 아닌 실제 만남이요. 그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도 직접 만나보세요. 특히 전 배우자나 가족 관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별했다고 하면 구체적인 정황을 물어보세요. 이혼했다면 그 사유와 과정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재정 관리의 철칙입니다. 사랑과 돈은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통장 개설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부탁하면 100%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급하다며 서두르게 하는 모든 재정적 요구는 위험 신호예요. 진정한 부자는 절대로 남의 통장이나 신용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직감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요. 하지만 그것을 애써 무시했죠.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가? 나이 들어 이런 좋은 인연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직감이 우리를 지키는 방패라는 것을요. 다섯 번째는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혼을 서두르거나 호적 정리를 재촉하는 것은 큰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비자 문제나 사업상 급한 일을 핑계로 서두르게 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천천히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여섯 번째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무 완벽한 신사,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의심해봐야 해요. 실수도 하고 결점도 있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난 사기꾼들은 하나같이 지나치게 완벽한 모습만 보여줬어요. 일곱 번째는 문화생활의 함정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페라, 미술관, 와인 모임. 이런 고급 문화생활은 그들이 즐겨 쓰는 무기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지적인 여성들을 현혹하기 위한 완벽한 미끼죠. 문화생활을 함께 즐기되 그것에 지나치게 감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수상하다고 말하면 그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해요.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는 스스로의 가치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혼자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50대 후반의 나이는 오히려 우리의 자산이에요. 여유와 지혜, 경제력과 교양. 이 모든 것을 갖춘 우리를 누군가는 노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10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우리 모임의 회원들은 오히려 이 일을 겪고 나서 더 단단해졌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의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매주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함께 여행도 가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때로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죠. 그리고 우리처럼 힘든 경험을 한 분들의 상담도 해드립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일이 바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 되었어요. 결혼이나 재혼이 결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인연이 있다면 반갑게 맞이하되 신중하게 지켜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지혜입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선택은 더욱 현명해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혹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계신가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만났나요? 문화생활을 즐기며 당신의 취향을 너무나 잘 맞춰주나요? 재혼을 서두르며 호적 정리를 먼저 하자고 하진 않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세요. 시간은 우리의 편입니다. 우리 모임의 한 회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혼이 정답이 아니에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오히려 이 나이에는 나만의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불쌍해 보여요. 언제까지 혼자 살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과 함께여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스스로를 사랑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피해자가 아닌 더 현명해진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함께이든 혼자이든 당신의 선택을 믿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과 지혜 스튜디오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